그분이 뭐죠? 오건영 씨 발제를 계속 할게요. 그분 이름이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오쇼님. 오쇼. 오쇼. 네, 오쇼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그 원문은 여기 페이스북 가시면은 원문 확인하실 수 있고 링크는 달아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하자면요. 저희가 24일에 스터디가 오전에 해서 오후 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했고요. 이제 명목금리랑 실질금리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것들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정리하는 거라서 따로 뭐 이런 포인트는 있지 않았고, 명목금리랑 실질금리, 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좀 개념 같은 것들 헷갈리는 거 있으면 한번 더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스터디에서 얘기했었던 그 명목금리라고 하면 10년 국채금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 그때 얘기가 제가 조금 헷갈렸죠.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오건영 씨뿐 아니라 대부분에서 명목금리는 10년 국채금리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단기금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오다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발제했던 내용이랑 크게 대동상의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새로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지금까지 뭐 새로운 건 없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네네. 그래서 한번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에 글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실물 이제 화폐가 아니니까 이거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사실 비트코인 관해서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선 가격 같은 추이 같은 거는 계속 같이 봐왔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는 지금 아무도 비트코인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모르게 들어가 계신 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다다음번 정도에 저희 비트코인 관해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오건영 씨 글과는 또 다르게 다른 이제 미국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산군 사이즈가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산군 사이즈가 커지면 이런 제도적인 것도 사실 생기는 게 당연한 절차고, 이게 당연히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생기면 이제 이게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주식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 관해서도 저희 한 다다음 책 정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진 만큼 당국과 중앙은행의 견제가 역시 따라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막 4천 달러까지 막 갔다가 4천만 달러까지인가요? 갔다가 막 3천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이랬던 이유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부 기관들에서 은행들에서 계속 규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팍팍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옐런의 한마디가 나오면은 다음날 완전 또 곤두박질 치고 계속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있어서 그 견제에 따라서 지금 많이 변동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제 거 지금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주변이 너무 지금 시끄러워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주식에서 주로 보고 있는 게 뉴욕 주민 영상인데, 이분이 어떤 한 영상에서 그 금이랑 비트코인의 어떤 변동성 지수를 구해서 그 금과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수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서, 이제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더 해지 자산으로 본인은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책에서는 사실 또 금보다는
그런 해지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많이 쓴다고 저희 뉴욕 주민 6장 책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비트코인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글에서 마지막엔 그 레포 시장 그 우건영 씨가 보기에는 이제 그 페드에서 그 회의가 있기 전날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이 기사가. 근데 레포 시장의 금리를 올리는 정도의 규제를 할 거다 뭐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레포 시장을 지금 없애는 2월 9일자로 없애는 1개월짜리를 없애는 걸로 가닥이 나서 아마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좀 컸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이 글에서도 네, 한번 했었습니다. 지방또아님 여기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그냥 지금 약간 해치에서는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금이나 달러에 비해서는 조금 비트코인이 확실히 규모도 작고 좀 덜 인정받는데, 그 우건영 씨가 말한 것처럼 진짜 앞으로 이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규제가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뉴욕 주민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 포트폴리오 한 3% 정도 비트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약간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막 주식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살필 때랑 아닐 때랑 되게 달라지는데, 저는 그래서 뭐 얘를 투자를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소액이라도 구매를 하면서 좀 추이를 살펴보는 용도로 해봤으면 좋겠고, 부장님 말씀처럼 다음번이 됐건 다다음번이 됐건 얘도 한번 세팅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요. 왜냐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좀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도 찾아보겠지만 혹시 주변에 괜찮은 책들 추천받으신 거 있으면은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네, 저희가 책 선정하는 데 좀 도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여기가 최근 거죠. 그 레포 시장 관련해서 네. 그 원문인데요. 이 기사 올리실 때 저희가 일주일치를 올리다 보니까 날짜만 올리는데 날짜 옆에 발제하시는 분은 대략적인 주제가 어떤 건지 같이 올려주시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월 28일은 제가 많은 기사들의 꼭지가 있었지만 레포 시장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서 레포 중단으로 삼고 이제 원문을 가져왔고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기사를 보시면은 어쨌든 그 FOMC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이게 사실 이걸 발표를 할 때 근데 지금 뭐 경기 부양 속도가 지금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경기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사실 어떤 것들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였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그 레포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1개월짜리 레포 공급하지 않겠다는 걸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 안 되겠네요. 여기 위에 나중에 나와서 오쇼님이 블러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레포 시장을 셧다운한 것 자체가 사실 레포 시장 자체를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동성 조절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포 시장은 저희가 저번에 공부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을 다들 하시나요? 약간 CMA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채권형으로 만들어서 네, 단기적으로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동성을 계속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여기 레포 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제 담보를 주고 돈을 빌려왔다가 담보를 돌려받고 돈을 돌려주는 거래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이나 주식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레포 시장을 가지고 중국은 시중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포 시장을 여기에 보시면은 레포 시장을 개입을 해서 작년에 2천억 달러를 투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레포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유동성을 확대해줬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페레에서 이 레포 시장을 1년짜리를 줄인 이유는 사실 레포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현금이 많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금 페레에서 이걸 공급하지 않아도 굉장히 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1개월짜리를 중단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중단을 한 건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이게 지금 경기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1개월 레포 시장까지 셧다운 한다니 이렇게 되면은 뭔가 유동성이 굉장히 억제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날 굉장히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랑 다우랑 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제 주식도 많이 빠지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또 여기다 플러스로 EBC에서 유로화 강세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어떤 포지셔닝을 발표를 했고 중국에서도 지금 위안화가 강세니까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 포지셔닝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14원인가?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좀 어쨌든 이렇게 레포 시장과 뭐 이런 뭐 달러의 약세라 강세 이런 거는 또 굵직굵직한 측면이니까 네, 그 숲을 보신다는 생각으로 좀 이런 변화들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또아님 이거 해주실까요? 저도 막 이번에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이번 글에서 약간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돌아갔는지 좀 파악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세드에서 그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이런 거 종료가 되었다. 1개월 레포 공급 중단한다. 이런 것도 지금 불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 강세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유로 강세가 약간 수출 증강기 디플레이션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또 주고, 그 예전에 전례가 있었는데, 그 일본 관련한 전례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로존이 유로 강세에 대해 선을 긋고 있고, 약간 이런 약간 인과관계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구리 가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선님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밑에다가 레포 시장 밑에다가 링크도 하나 붙여놨거든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밑으로 내려주시면 구리 가격이 경기 풍년기인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이거 옛날 기사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경기 풍년기다 이런 것만 정보를 가지려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주춤했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 회복의 방향인데 이게 주춤했다는 거니까 왜 구리 가격을 언급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유로화랑 위안화가 강세였는데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됐고, 아무튼 그러면서 또 달러가 강세가 됐고 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달러 환율에 관심이 많았던 게 미국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서 약간 목돈 생길 때마다 달러로 바꿔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올라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꿀물 혹시 더 붙여주실 거 있을까요? 네네네. 네, 투시팝님은 천천히 해주시고, 네. 별명을 정하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별명을 부탁드렸어요. 지금 소리가 안 나신다고 네, 세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꿀물? 대충 할까요? 아까 코인 얘기 나왔는데 네. 지금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코인 개발자였어요. 모르면 뭐가 되니? 하지 말래요. 자기 개발자인데. 한번 모셔보시죠 지금. 네. 대박이다. 잠깐 인터뷰하는 거 어때요? 네, 잠깐 인터뷰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오세요. 마스크 쓰고 오세요. 마스크 쓰고 오세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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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어서 오세요. 아, 저희 다음에 그 비트코인 할 때 한번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박갑산 해야지. 혹시 말씀 들리세요? 어, 박갑하고 네, 투시팜님 들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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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라고 해서 일단 와봤어요. 아, 네, 잘 오셨어요. 오늘 그 친구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안 부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분이 없어도 네.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편하게 보시고, 네, 지금 네. 녹화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런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스터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셨어요? 네, 여기 코인 전문가님 오셨다. 감자입니다. 감자. 계속 없어지긴 하는데 감자 선생님. 감자님은 맨날 주말 때마다 배경화면이랑 통합이 되시네요. 인식을 못해. 계속 없어지는 없어지죠? 이게 여러분 계좌예요. 코인은 지금 이렇게 없어지죠. 여러분 계좌예요. 코인 하시지 말라고. 거의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렇구나. 아직 투자가 안 됐구나.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투시파님, 저는 저분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네. 저분 원래 지금 개발자신데, 비트코인 저희가 이번에 그 오건영 씨 기사하면서 비트코인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저분이 비트코인 뭐 채굴하신 거예요? 꿀물? 아니 이상한 다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그 국내 아이콘이라는 코인 회사가 있어요. 네. 그 블록체인 회사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지금은 다른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러셔서 저희가 한 2주, 다다음번에 비트코인 관련한 거 공부를 좀 하려고 할 때 네네. 저분을 모시고 오자라고 얘기를 방금, 네,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저희가 오건영 씨 페이스북에 기사들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방금 끝냈고, 다음번으로는 저희 책 발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뉴욕 주민 이 책을 하고 있어서 혹시 네, 이야기 들었어요. 들으셨나요? 아, 네, 네네네. 들었어요. 그거 오늘이면은 한 번 다 돌리는 거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거 이어서 할게요. 네. 빵또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5장 발제를 맡았는데, 일단 그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정리를 했어요. 여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려면 너무 좀 힘들어서 일단 핵심적인 것만 위주로 했었고, 첫 번째는 이제 그 5장 전체가 미국 주식 특수 상황별로 체크리스트 관련한 건데,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주제가 내가 산 종목이 M&A를 한다면 이라는 주제였는데, 여기서는 M&A랑 주가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쭉 설명이 있어서 쉬운 부분을 생략을 했고, 그 머저 프레젠테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M&A 딜을 할 때 그 딜을 발표할 때 인수기업 측에서 공시를 발표하는 거를 머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대요. 이제 이 공시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공시를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고 했을 때, 그 M&A 상황에서 인수 가격이라던가 인수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인수 성사 조건이라던가 이런 걸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위약 수수료도 봐야 된대요. 위약 수수료를 보는 이유가 이제 주주한테 얼마나 유리한 딜인지 알아내는 한 가지 부분이라서 이것까지 체크를 하고 주식 투자에 들어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티파니를 루이비통이 그 인수를 한 M&A 과정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일화가 전반적으로 이 작은 챕터 안에 다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49부는 미국 IPO 주식 상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IPO의 개념이 여기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일단 이거를 들고 오긴 했어요. 이게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비상장 기업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팔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건데 이 IPO 시장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라던가 그 주식시장 실적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시장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을 잘 살피면서도 참고할 만한 게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뉴욕 증권거래소의 IPO 센터에 잘 나와 있고 또 뭐 이렇게 나스닥 거래소의 캘린더 같은 걸 참고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IPO 공모주를 살 수 있느냐? 일단은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굉장히 복잡하고 과정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최소 물량이 있는데 이게 최소 거의 수십만 달러 이상이에요. 근데 그걸 개인 투자자가 엄청난 자금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자금을 한 가지의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한테는 투자를 약간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 궁금하시면 책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모주에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베팅하기 리스크가 부담스러운데 IPO 시장에 대한 실적에 기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개별 공모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 그 종류에 대해서도 책에서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IPO랑 좀 다른 개념인데 그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IPO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게 직상장이라는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펙 중에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놔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IPO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상장 방법으로 기업을 공개한다는 점이 IPO랑 다른데 얘는 이제 기업 공개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이고 IPO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 투자자들한테서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직상장의 장단점을 보면은 일단 IPO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사인 그 투자은행이 있거든요. 그 투자은행에 자문 수수료를 한 3에서 7%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훨씬 저렴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IPO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요. 다만 단점이 뭐냐면 이 IPO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 중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사인 투자은행의 중개를 거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잠재적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북빌딩 과정이 없어서 진입 장벽이 낮지만 주식의 주초 수요라던가 시장 홍보 효과 역할이 또 똑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IPO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보는데 여기 나왔던 개념 중에 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IPO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IPO 팝이 생기는데 여기에 따른 단기 차익만 노리고 공모주를 매도하는 행위를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용인하지 않은 행위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 브로커들의 관리 명단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향후 공모주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는 일단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겟이 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브로큰 IPO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정의를 잘 몰라서 여기다가 이런 링크를 찾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느낌이 있죠. 그 브로큰 IPO가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 브로큰 IPO가 주가 회복을 못한 채로 상당히 정체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그 페이스북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랑 미래 성장성인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이제 가치가 과도하게 치솟을 때에는 그때는 꼭 매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금을 보장하는 주식에 대한 거예요. 스펙주인데 이 스펙을 보시면 이런 약어예요.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의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IPO라는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스펙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뭐 공개 절차도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규제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스펙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펙주에 그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정보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인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쉘 컴퍼니라는 거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는 이 개념이 어떤 실체가 있는 대상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투자 정보가 전혀 없고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만 믿고 돈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행사가의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워런티 행사가 가능해져요. 밑에 설명을 좀 더 적어놨는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인수가 실패할 경우에는 이게 자동 해산되면서 공모가에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것도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펀더멘탈하고 주가랑 괴리가 심하게 나타나는 증시에서는 일종의 모험일 수 있으니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저자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거 링크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워런티랑 그 스펙에서 이제 인수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권한을 받는 그 권리 행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훨씬 기대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해서 책에서는 주식보다 더 주가보다 더 이게 워런티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합병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그 원금하고 은행 예금이자 수준으로 돌려받는데 요즘은 이제 이자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원금만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는 비용은 이제 기회비용이랑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단타 치시는 분들은 회계 대상으로 접근하기엔 조금 부적절하고 약간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2년 정도 이상 투자금을 묶어놓을 여력이 있으실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주식 분할이었거든요. 그 주식 분할에 대한 오해랑 진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약간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게 좋았거든요. 그 피자를 나눠 먹는 개념. 피자 한 판을 원래 4조각인데 8조각으로 나눈다고 해서 피자의 총량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 분할 자체가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다만 1주당의 액면가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식 분할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분할 발표 이후에 한 50%가 주가가 뛰는 거죠.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일단 원래 액면가 자체가 비쌌는데 이게 분할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되게 넓은 범위의 리테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런 게 이제 있다라고 하지만 뭐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분할을 안 하면 비싸도 이제 기업 가치의 만약에 분할을 해서 액면가가 나면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앞판에 다다르고 있는데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당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당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제가 못하는데 연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배당률이 높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연간 배당금이 높다. 두 번째는 현재 주가가 낮다. 근데 만약에 후자의 경우면 악재 연속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지금 현재 배당률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에서 주주들이랑 회의를 거쳐서 배당을 축소를 하거나 배당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배당인 이유 아니면 저배당인 이유는 반드시 기업 공시랑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를 할 때는 어느 곳을 봐야 할까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금 책정을 할 때는 기업 순이익이랑 주당 순이익에다가 배당 성향을 적용해서 배당금을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장 첫 줄에 있는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 등등을 보지만 보통 이제 순이익보다는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책정해서 지급 사항을 공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잉여 현금 흐름은 지급할 현금 여력으로 어떤 영업 흐름에서 자본적인 지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재가 생겼는데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예로 테슬라의 예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호재가 생겼는데 그럼 바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주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현재 주가는 미래 가치랑 시장의 기대 심리를 더하는 거랑 똑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 반영해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호재가 아래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하는 주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 책 읽다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그 배당 구할 때 AT&T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배당 부분 거기에 보면은 AT&T 케이스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순위익 가지고 보면은 감가상각이랑 막 이런 것들 반영 이상하게 돼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현금 흐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배당 관련된 주식이 이런 건지, 이걸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이런 건지, 아니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뭔가 순이익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잉여현금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걸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뉴욕 증이 상승되는 걸 봤을 때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일단 이거를 보다가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 본 거잖아요. 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저렇게 잉여현금 흐름 자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순이익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고 매출이랑 이거 비용이랑 처리하는 게 되게 이상해서 잉여현금으로 넘어가서 보는 거면 굳이 앞에 거 안 보고 뒤에 잉여현금 흐름만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기도 하네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면. 그게 조금 헷갈렸어요. 책에서도 좀 명확하게 나온 느낌은 아니라서. 오쇼님이 필요하다.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의견 이거 어때요? 의견 없음?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저희 리츠주나 이런 거 볼 때 배당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저는 이 5장을 보면서 저희 앞부분에 그 공시 체크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했고, 그거 앞에 거 사실 그 공시 찾는 거랑 같이 봤거든요. 저는 5장은. 그래서 그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리츠주에서 AFF로 봐야 한다는 그것도 좀 같이 나중에 저희 앞부분에, 사실 저번 주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 책 중요한 부분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보면서 실제 재무제표랑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오늘 했던 그 배당하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리츠주랑 그냥 다른 주식이랑 좀 비교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위에 잠깐 올려주실 수 있어요?
혹시 IPO 한국 주식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IPO 안 했죠? 작년에 안 해봤어요. 작년에 내가 이번에 그렇게 처음 알았어. 이번에 처음 알다니 작년에 내가 맨날 하라고 얘기한 게 이거. 저기요. 작년에는 뭘 모르니까 무슨 말 들어도 뭔지 몰랐는데 네, 좋습니다. 이제 열심히 알아갈게요. 네. 근데 저도 이거 미국 IPO는 사실 뭐 엄두도 안 나고 그냥 한국장이 작년에 워낙 IPO 때 난리가 났었어가지고 경쟁률도 되게 치열하고. 네. 그러면 한국장에도 IPO가 있었으면 거기도 최소 금액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물량이 정해져 금액 지도 정확하게 지금 또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가 작년에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비율로 줘요. 비율로 얼마를 넣으면 몇 개 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넣는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아마 올해도 뭐가 많지 않을까, IPO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경쟁률도 치열해서 그렇게 많이 수익이 작년처럼 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IPO 여기 보니까 IPO가 보다. IPO ETF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재밌네요. 네. 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모주에 투자하는 게 저기 인덱스 펀드예요? 공모주가 인덱스가 있어요? 그렇대요. 공모주에 투자하는 그래서 IPO만 골라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이게 인덱스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건가? 신기하네요. 어떤 인덱스를 보는 거지? 이것도 모여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오늘로써 하면 이 책이 끝나거든요. 이 책이 끝나고 혹시 저희가 책 다음 거 할 때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미리 책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 저희 카톡에 미리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그거 반영해서 지금 계속 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리 지금은 사실 거의 제가 추천을 해서 맨날 저희 서바이벌식으로 제가 한 주 정도 먼저 책을 읽어보고 그 책이 괜찮으면 추천해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또 읽고 싶은 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은 제가 커리큘럼 짤 때 그거 순서 맞게 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혹시 여기서 질문 더 있거나 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투시팝님. 투시팝이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에 초콜릿 들어있는.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에서 투시팝 나오신 거예요? 네. 원래 처음에 그렇구나. 꿀물 나왔었는데. 그렇구나. 네. 투시팝은 처음 보는데? 궁금하다. 나중에 그 설명을 저희가 또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이 이제 유튜브죠. 2차 전지 쪽입니다. 네, 유튜브로 넘어갈게요. 제가 찾아야 되는군요. 잠시만요. 제가 찾고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혹시 3%라고 아세요? 투시팝님? 네, 저번에 오쇼님이 추천해줬어요. 네. 네네네. 저희가 그쪽 지금 채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업 분석들 나오면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어떤 패널들이 있기도 하고 그 외에는 산업 분석 쪽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거 채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전지여가지고 2차 전지 쪽을 했는데 그거 제가 오늘 발제여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였죠. 근데 봤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고 또 되게 쉽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좀 가볍게 처음에 2차 전지를 알아가기에 좋았던
그린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49분 30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신 이 준민우 수석연구원에서 얘기해주신 게 이제 체크포인트 4단계를 잡아야 된다. 첫 번째가 방향성에 대한 투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랑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의 핵심이 뭐냐고 했을 때 어떤 대장주를 사야 된다. 그 대장주를 체크해야 되고 3단계에서는 그럼 그 대장주 중에서도 어떤 기업인가, 어떤 기업이 좋은가, 기업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4단계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기업은 좋은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4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하면은 다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의 어떤 데이터들인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전기차 침투율 관해서 지금 근거를 대부분들 이 얘기를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침투율이랑 규제랑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올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2023년이 되면 침투율이 10%가 되니까 그만큼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뭐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분은 스마트폰 시장을 예를 들면서 이제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이 7년 만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거랑 비교를 하면서 전기차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단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3년이지만 전기차는 교체 주기가 길고 가격대도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백업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7년 만에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성장세가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되게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성이 전기차가 성장하는 방향성은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고 그다음 근거로는 이제 나라별 규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탄소 배출량 허용 비중이 점점 줄고 있고, 그다음 이건 몰랐어요. 유럽 도시계획에서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이 진입이 안 되는 도시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시들도 많이 있던데, 네, 그래서 다음 차는 전기차로, 네, 렌트는 전기차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이 크레딧이라는 게 그 내연기관 차 그 공장에서도 전기차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크레딧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매년 2%씩 증가하고 있고 2035년에는 이제 전기차 제외한 내연기관 차는 모두 퇴출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중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바이든 친환경 정책도 여기에 기조를 맞추고 있고 트럼프 시절에는 모두 다 사실 이거 탄소 모든 게 그냥 다 완화시켜줘서 오바마 정부 때 왔던 것들이 트럼프 정부 때는 그냥 아예 없었던 규제였는데 다시 바이든 하면서 다 살아나고 그래서 이것도 뒷받침되고 있고 그다음에 2025년이면 순수 전기차 비용이 이제 구매하고 뭐 연료값, 차값, 뭐 보험 이런 걸 다 했을 때 내연기관 대비해서 이제 1년만 전기차를 타면 이득이 되는 구간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죠. 2025년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당연히 전기차를 사는 비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1단계 그런 방향성을 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계속 팔로우만 잘 해주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근거들이라서 전기차 다들 투자하고 싶으시니까 네, 이런 것들 보아 두시면은 뭐 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그럼 2차 전지에서 뭐가 핵심이냐고 했을 때 전기차에서 뭐가 핵심이냐고 했을 때 이제 배터리가 핵심인데 그 중에서 소재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많잖아요. 분리막 뭐 이런 것들 다 많은데 그 중에서 양극재와 전해액을 소재로 가장 중요한 소재로 들고 있고 그래서 2단계에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대장주 배터리의 핵심 중에서 뭘 사야 되냐고 했을 때 이 분의 해석으로는 양극재나 전해액 관련된 걸 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핵심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로는 에코프로비엠을 추천해 주셨고 전해액으로는 동아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서 저는 또 한번 반갑게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술 경쟁력이랑 원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비중에서 하이 니켈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겉에 얼마나 도핑을 잘 하는지 관해서 기술 경쟁력인데, 사실 저는 에코프로비엠 들어갔던 게 이것도 있지만 고체화 시키는 것 때문에 제 에코프로비엠을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네. 에코프로비엠 저는 네, 좋아하니까 네,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파이프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 경쟁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회사가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액은 사실 저는 이 동화기업은 잘 몰라요.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첨가제를 내재화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들어보면 지금 기술 발전 과정 ING 중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동화기업 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외에도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아니라도 뭐 포스코 케미컬도 양극재 하고 있고 여러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혹시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안에서 네, 해당하는 회사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치평가인데요. 그 다음에 EV, EBITDA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 EV, EBITDA 해서 지금 이게 연도라고 이제 올해 실적으로 투자 연금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리나 이거를 EV, EBITDA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조금 넘어야 되고, 삼성 SDI 20년, 뭐 에코프로비엠 30년 뭐 이런 식인데, 이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이분이 말하는 골자는 사실 이 분모에 해당하는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모가 빨리 커져서 배수가 내려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현재 위치는 중요하지가 않다. 사실 아까 말했던 그런 근거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지금은 사실 매출이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커지면 분모가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뭐 애플의 예를 들면서 애플이 이렇게 네, 원래 70배였는데 20배로 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때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이때도 주가가 엄청 치솟을 때였는데, 이제 이때 실적 성장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 성장이 너무 크니까 이게 결국에 EV, EBITDA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표로 정리했는데 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매출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올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5%고, 이제 이게 100% 반영이 됐을 때 전기차 시장을 비교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35조고, 이제 100% 반영이 되면 이게 10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조라고 봤을 때, 보통 배터리 시장을 멀티플을 10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200조가 되는데, 여기 330조가 나온 거는 이 기준으로 나온 건데, 지금은 그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막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가 배터리 사업만 분리해서 보면은 사실 이제 20조 정도가 맞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00조 정도의 순이익 시장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100%가 되면은 800조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게 평가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직 갈 길이 멀고, 200 배수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그 뭐였죠? 그 분기점을 지난 거, 그 무슨 지수였죠? 켈빈인가 칼빈인가? 저희 수소차 공부할 때 기억나죠? 용어 뭔지 알죠? 네, 아무튼 그 분기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미 선점 효과가 선점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점 효과가 큰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이제 수주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는 LG화학이 수주 잔고는 가장 큰 네, 회사로 보고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은 완성차 업체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소재주를 해야 되냐 했을 때 네, 양극재와 보시면 전해액 마지막으로 추천을 하시면서 네, 끝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더 추가해 제가 빼뜨렸거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태그를 다 왔네. 없어요? 아니, 이거 딴 얘기인데, 태그 달 때 따로 달아야 돼요. 그래요? 일단은. 띄어서? 아니면 그게- 칸을 띄어서? 잠깐 수정 왜냐면 몇 개 수정 해놨었는데, 네. 그 밑으로 쭉 내리면 태그 달 네. 때, 네. 태그 입력 있잖아요. 네. 태그 입력에다가, 예를 들면 3% 해보세요. 네, 했어요. 엔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구나. 자, 중요한 거 배워갑시다, 다들. 이게 더 중요하네요. 아니, 왜냐면, 저가 히스토리 관리자 계정으로 네. 방문자 수를 보고 있는데, 유입할 때 네. 키워드가 뭐였는지도 분석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태그를 이렇게 통으로 해놔가지고, 검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히스토리 블로그 이름도 박아주세요. 네, 네네네. 투시팜님, 저희 티스토리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귀여운 것 같아요. 아크스탄. 네. 그럼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가 사실 저희가 시간이 몇 시죠? 1부거든요. 우선 지금까지 한 것만 좀 정리를 좀 할게요.